요양병원에선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적정성 평가 1등급 간판이 내걸린 요양병원. 저희 차 돌려서 나갈게요. 할머니 화장실에 계시는데 병실에 들어서자 한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이고, 이 아줌마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아, 그런데 두 손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발도 묶여 있습니다. 사지가 침대에 묶여 꼼짝도 못하는 상태. 보자는.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손짓을 합니다. 올라고, 세상에. 무언가 계속 중얼거리는 할머니. 밥을 못 먹었어? 아이고 밥 먹으라 했는데 챙겨 먹었지. 묶인 몸으로도 밖에 나간 자식들이 밥을 굶을까봐 걱정입니다. 괜찮아. 나 내가 설정하려고 얼마나 가지고 돼. 자식을 걱정하지 말고 잘하고 살자. 그도 부모는 자식 걱정하느라고. 에휴, 못 살아. 정말로. 일주일 뒤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침대에 앉아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만큼은 손을 풀어줍니다. 할머니, 애들은 안 왔어? 딸이나 아들? 언제 와? 하지만 손이 풀렸다고 해서 자유로워진 게 아닙니다. 두 발은 여전히 침대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왜 묶어놓은가? 저 아줌매. 나름 도망가지. 안 되면 없는 게라. 잘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여덟 명 본다. 여덟 아홉 명 본다. 저기 방에 여덟 명 용하잖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별관에 불이 나던 지난해 5월 28일 밤. 불이 나지 않은 본관 봉사병동엔 환자 46명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이 중 6명이 RT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RT는 억제요법의 영문 약자입니다. 뭔가 전문적이고 대단한 용어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장성 요양병원에서 나온 기록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환자 수가 병동에 46명이거든요. 예, 환자 수가 46명인데 지금 묶여있는 환자 수가 6명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많은 환자를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 병동에서 이 정도 RT를 하고 있다면은 좀 RT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해집니다. 예. 밤에 묶는다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밤에는 인력이 더 적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 간호조무사 한 명이 그 뭐 30몇 명을 보는 상황이고 인력이 없고
관리해야 되는 환자는 많다 보니까 이제 관리의 편리성으로 사실 신체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유가족분들 중에 이제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장성병원은 뭐 아까 30명이 한 명이 30명을 본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부족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임모 할머니의 이름 옆에는 상시 RT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시 RT, 설마 하루 24시간을 묶어 놓는다는 뜻일까? 간호사의 노트를 살펴봤더니 같은 날, 같은 글씨체에 똑같은 RT 명단이 나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임할머니 이름과 함께 상시 RT란 글자가 또 나옵니다. 상시 RT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임할머니의 다른 날 기록을 찾아봤더니 쉽게 풀어서 쓴 기록이 나옵니다. 24시간 RT 억제대. 이래도 되는 것일까? 현행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억제대를 풀어줘야지 됩니다. 노인들을 묶어놓고 있다가 면회를 온 자녀들에게 들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다 더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묶여 있어서 영문도 모르는 가족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손을 묶었다라고 한 거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고 전에 2, 3개월 전에 면회를 가가지고 그 제 여동생이 찍은 사진입니다. 침대에 두 손이 묶인 할아버지. 너무 바싹 묶는 바람에 옴짝달싹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목에 넣었을 때 이렇게 손가락이 지나갈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팔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꽉 이게 잡아 매놓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완전히 꼼짝도 못하게 묶여 있죠. 보호자 동의는 없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당일 건데 뭐 그럼 동의도 없었고. 사실 면회 온 가족들은 부모가 묶여 있는지 어떤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간호사들의 기록에는 이런 지침도 적혀 있습니다. 보호자 면회 시 억제대 풀고 밖으로 모시기. 노인들보다 면회 온 자녀들을 더 신경 쓴 듯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보호자가 면회를 오면 먼저 바닥에 계피 알코올을 뿌려 악취를 제거하고 청소도 하라고 돼 있습니다. 담당 간호조무사는 환자 옆에서 대기하고 의사와 면담도 시켜줍니다. 주물러 주기도 하고 정성껏 대해주라고 합니다. 보호자 면회객은 공략의 대상이었습니다. 친분을 맺어 새로운 환자를 유치하라. 보호자와 밀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회를 오잖아요. 괜찮아요. 뭐 모욕도 시켜주고 막 근다 하더라고요. 괜찮게 느꼈었는데 막상 이런 일을 닥치고 보니까는 순전 그것이 다 연극 같이 느껴지고 그래요. 네. 홍보의 초점을 병원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추라는 대목. 노인들에게는 병원 결정권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서비스를 받는 분은 사실 어르신들인데 그 병원에 돈을 내는 분들은 사실 자식분들이나 이제 가족
분들이시니까 실제로 그 노인보다는 병원에서는 그 가족들의 이제 눈치나 이런 걸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이제 이 병원에서 얼마나 요양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보다는 이 가족들이 얼마나 이 환자에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낼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묶었을까? 기록에 따르면 수액 주사를 맞으면서 줄을 뽑아버렸다고 묶었습니다. 기저귀를 뜯고 변을 만졌다고 묶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다고 묶었습니다. 심지어는 침대에서 내려왔다고 묶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넘어지거나 하면 골절이 있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퇴골절 이런 게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기서 너무 쉽게 이제 억제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노인들을 묶는 것일까? 간병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한 사람 더 힘들어. 나가 다 하는 일 해야 될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일도 없이 좀 왔다 갔다 좀 지나가서 사람이 있어 안 해서. 하나에 똥오동 싸고 이래 들어놓으면 거기서 불체 좀 많은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푸트한 다가 나. 그러다니는 사람들 말이 많고. 간병인 입장에선 침대에 누워만 있는 환자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환자를 침대에 눕혀놓으면 낙상사고와 골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의록에는 한 달 동안 골절 환자가 5명이나 생겼으니 주의하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인당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골절이 되면 큰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고 그러면 퇴원을 하는 겁니다. 한 달 매출이 1인당 200만 원씩 줄어듭니다. 골절 환자가 퇴원했을 경우에 1인당 2만 원씩 손해가 난다라는 식의 이제 그 회의나 진행을 하는 걸 보면 의료인 마인드라기보다는 이제 사업적인 마인드로 이제 환자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노인 환자 한 분당 200만 원인데 이분이 퇴원을 하게 200만 원 알아가니까 관찰 유지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노인 환자 한 분 한 분을 다 200만 원짜리로 본다. 그렇게는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골절 환자가 하지만 침대에서만 생활하는 게 노인들에겐 좋지 않습니다. 억제를 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1주, 2주 지나버리면은 그 환자는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연세대 신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력이 가뜩이나 저하되어 있는데 한 2주 정도 뭐 자리에서 묶여서 누워있게 되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력 자체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취재진은 장성요양병원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에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예, 저 KBS의 박성래 기자라고 합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를 드렸습니다. 식사 시간. 간병인은 막말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환자 가족들이 바로 옆에 와 있는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 그저 기저귀만 차면 저 아래 내려보내겠어. 시끄러워. 그저 할머니 운동 못하고 걸지 못하면 아래 내려보내. 또 기저귀 팔고. 그래 연습 잘해. 기저귀만 차봐라. 정말 이상한 건 이런 말들을 듣고 있는 할머니들입니다. 대꾸 한마디 못한 채 잠자코 듣고만 있습니다. 미처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못 일어났는데 그냥 와서 이불을 적기 그냥 이불을 그냥 걷어보면서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가 그냥
가만 가는 게 얼른 못 일어난 게 있으냐 가만 가면 일어나고 엎졌어 신발 좀 찾으려고 그냥 엉덩이를 갖다 그냥 절사고 때리더라고 할머니를. 병원 측에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병원의 불만 사항을 말했던 할머니는 간병인의 폭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요구한 건 밤에 화장실에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딸이야? 낮에 어때 잘못되고 이런 사람 그나저나 못 사는 거잖아. 짜증나겠군요. 여기서 그거는 자신을 깨우지 말고 그냥 방 안에 있는 간이 변기를 쓰라는 겁니다. 그거는 화장실 2시 20분 되면 밤새 4시 되면 누구야? 그 안에 그 화장실 있는데. 환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간병인이 아니에요. 환자가 오면 자기 편하라고 이거는 한다는 거. 나 깨우지 말고 내가 와서 누라도 갖다 놓은 거예요. 거의 데려다 주기 싫어서 하자. 간병인의 입장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 동포 간병인들은 요양병원에서 주말도 휴일도 없이 하루 24시간을 근무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식당 일에 비해 보수가 훨씬 많고 병원에서 숙식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동포들은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중국 동포들은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또 원하는 근무 조건이기도 해요. 간병인들은 병원이 시키는 온갖 잡다한 일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주섬주섬 장갑을 끼는 간병인. 뭐 하시게 장갑 끼신데? 간병인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고스란히 노인들에게 질 낮은 서비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괜찮을 겁니다. 지난해 8월 3일 일요일 낮 12시 반이었습니다. 별건 화재 이후에도 계속 운영 중이던 본관 2층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93살) 김모 할머니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체온은 39도 가깝게 올랐습니다. 아흔이 넘은 고령이라 사망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김 씨 할머니에게 해열 진통제 주사가 처방됐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처방한 사람은 한방 원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의사가 양약 주사를 놓았다는 기록입니다. 법 위반이죠. 현행법 위반이죠. 네. 자기 직능에서 해당된 자기 직능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했다라는 것은 저녁 8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자식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면담도 한의사가 한 걸로 나옵니다. 당직일지에는 분명 양방의사 한 명이 더 근무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양방의사는 어디로 간 것일까? 당직을 섰던 한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간호사가 잘못 적어 놓은 거라고 말합니다. 당황스럽긴 한데 사실 안 했거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주사는 하지 않았거든요. 가오다 선생님이 어떻게 조치하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양방 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려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워낙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제가 한 적이 없거든요. 가을 선생님의 오류라고 생각돼요. 취재진은 이 요양병원에서 당직표를 찾아냈습니다. 몇 달치 당직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당직표. 하루에 당직 의사가 1명씩입니다. 지금 법으로는 200명이 넘어가면 2병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명당 의사 1명씩입니다. 네. 당직을 도는 의사는 모두 10명. 이 중에 3명은 한의사입니다. 환자 300명이 넘는 병원에 사흘 중 하루 정도는 밤에 양방 의사가 1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양방 원장에 비해서 한방 원장들은 한 절반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당직 같은 경우에는 양방 원장이면 쓰기라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한의사가 양방 처치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협박에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든지. 그런데 똑같은 2014년 8월 당직표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는 당직 의사가 하루에 2명씩으로 돼 있습니다. 화재 이후 병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부랴부랴 규정에 맞도록 당직 의사를 2명으로 늘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2명이 당직을 섰을까? 그렇다면 양방 의사가 있는데도 왜 한의사가 양방 주사를 놓은 것으로 기록돼 있을까? 보통 이럴 경우에 양방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당직을 쓰거든요. 이름만 올려놓고 자기는 실제는 외출을 해 있다든가 아니면 집에 있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전화로만 보고받고 우리끼리는 그 은어로 콜당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많은 요양병원들이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당직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콜당직이라는 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비슷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이후에 여기 장성병원이 타겟이 된 상황인데 그럴 만한 밀당은 없죠. 근데 경륜 액션이 그렇기 때문에 콜당직은 아니었고 항상 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요양병원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한 요양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병원 건물치고는 특이하게도 내 귀퉁이에 탑이 솟아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모텔이었던 건물입니다. 모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복도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촬영 장비는 없습니다. 임상병리실도 없습니다. 서너 명만 타도 비좁은 엘리베이터. 침상에 누운 환자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특별히 나쁜 요양병원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절반 정도가 엑스레이 장비도 임상병리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방에는 모텔 개조한 병원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 허가 기준 자체가 너무 이제 완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텔을 개조한 병원도 다 지금 성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지금 실제로 이제 의료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아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엔 요양병원이란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7, 8년 사이 우후죽순격으로 드러나 지금은 1,300개가 넘게 생겨났습니다. 애초에는 이제 우선 많이 만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시설이나 질보다는 그냥 많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남발하게 되면서 뭐 모텔을 개조한 요양병원이라든지 뭐 예식장 같은 이게 이제 거주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들도 다 그냥 개조를 하면 병원으로 다 허가를 내주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이제 그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요양병원을 확 늘려놨기 때문에 시설이나 환자들이 지내실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 자체가 사실 이제 엉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돈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요양병원이 대거 생겨났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의사를 고용해 원장으로 앉힌 뒤 이윤을 챙겨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들도 속속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이 뭐 1,300개가 훨씬 넘는 이런 구조 상황에서는 질적인 부분을 봐서 실제로 의료의 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빨리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여유, 시간의 여유라든지 이런 지원을 좀 해주고, 그게 안 되면 바로 이 시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 요양병원이 대표적인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 형태의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이사장인 이 씨가 효사랑 병원 등 의료기관을 새로운 형태의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며 장성 요양병원의 조직도 제일 높은 자리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입니다. 바로 밑에 행정원장이 있습니다. 의사인 병원장, 즉 진료원장은 의사가 아닌 행정원장 밑에 있습니다. 의사인 병원장이 행정원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투자를 한 것에 대비해서 더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가능하면 낮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것이고, 의사라고 해서 다 100% 양심적이고 깨끗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의사들은 이 사람들은 내가 볼 수 있다 혹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사무장들은 아무래도 수익 기준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 간호사 등 병동 직원들이 읽어보고 숙지하고 사인까지 했습니다. 3년 전 병원발전추진위원회의 핵심은 더 쉽게 일하고 돈 더 벌자는 것이었습니다. 동그라미를 여러 개 쳐놓은 거에 보면 더 쉽게 일하고 돈 더 벌자. 그게 운영회의의 핵심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볼 수 있듯이 국제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쉽게 하면서 환자는 계속 유치하면서 돈은 더 벌겠다라는 걸로밖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에 대한 치료나 관리를 제대로 했을 것이냐, 이런 병원에 아무도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테죠.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은 환자를 많이 유치하는 겁니다. 직원 50명이 환자 1명씩을 유치하면 된다고 독려합니다. 그러면 일하기 좋은 환자를 골라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 390명을 채우면 직원들에게도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 1명에 월 20만 원입니다. 또 다른 회의록에는 환자 1명을 유치하면 10만 원 상당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위반이죠. 혼자 유인활성을 하는 거는 의료법 위반이니까 위반이고. 그러니까 사무장 병원의 특징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거죠. 입원한 환자가 퇴원하지 않도록 환자 관리비 3만 원을 별도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음식이나 사탕, 영양제를 사주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은 환자들에게 영양제나 한약을 권유하라는 것. 역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별도로 판매 대장까지 병동에 비치해두고 판매를 독려했습니다. 환자 상태와 관련 없는 비급여를 그렇죠. 좀 예. 계속 권함으로 인해서 예. 매출을 증대시키겠다라는 얘기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 외에는 다른 생각은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돈과 관련된 얘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매 결연 관계에 있는 장례식장을 권유하라고 합니다. 몇 달만 있으면 같은 재단 계열의 장례식장이 완공될 테니 홍보하라는 교육도 잊지 않습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아버지를 잃은 김도연 씨. 병원 직원의 권유로 요양병원을 옮겼던 일이 지금도 후회스럽습니다. 다른 데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거기 자기네가 모시고 가겠다고 뭐 시설도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서 글로 모셨거든요. 아는 사람 그걸로 해서 갔기 때문에 그냥 남들보다 잘해주겠지 하고서 있었던 거예요. 아는 사람이니까 잘해주겠지. 헛된 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마을로 술을 사러 나간 겁니다. (4월 23일) 회의록엔 주류 반입시키는 분 즉시 처리됨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한다는 걸까? 김씨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격리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비밀번호를 눌러줘야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불이 난 장성 요양병원의 별관이었습니다. 간호사 말로는 술 사러 갔다 오다가 걸로 모신다고 그랬거든요. 별관으로. 예. 쌓이고 쌓인 불만은 자식들이 면회 왔을 때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병원 근처 식당에서 자식들과 식사를 하던 할아버지 2명은 술을 마시고 탈출시켜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기 상습 음주자면은 뭐 꼭 이 사람을 입원시켜야 된다 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알코올병동 입원시켜야죠. 네, 각 병원들마다 규칙을 갖고 있는데 뭐 2번 적발되면 퇴원, 강제 퇴원 보통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왜 할아버지를 퇴원시키지 않았을까? 할아버지가 퇴원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을 요양병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료비가 155만 원 정도, 하루 세끼 밥값이 45만 원 정도입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의료비가 120만 원 남짓, 그리고 밥값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50만 원 남짓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김 씨는 얼마를 냈을까? 20만 원씩인가 얼마씩 내다가 이거 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럼 내지 마세요 그래서 안 냈어요. 요양병원 측이 불법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깎아준 겁니다. 본인 부담금을 제대로 냈다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통해서 물건 깎듯이
협상을 보는 거죠. 10만 원만 내세요. 뭐 30 내세요. 환자를 많이 끌어들여야만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이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양급여를. 물론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많은 요양병원들이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만 데려오면 매달 150만 원 정도가 나라에서 꼬박꼬박 나옵니다. 환자를 정성껏 돌보든 대충대충 돌보든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같습니다. 직원을 적게 쓸수록 비용을 줄일수록 이익이 많이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요양병원 수가 체계가 포괄 수가로 돼 있습니다. 내가 그 환자에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의해서 수가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 환자의 등급군에 의해서 일당 하루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 환자한테 서비스를 최저의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하루당 수입은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돼 있죠. 부산 전포동의 비좁은 골목. 그 안쪽 끝에 방 2칸짜리 공공임대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침 6시 반, 52살 장재근 씨가 몸을 일으킵니다. 아, 또 뭐 잘 주무셨어요? 시구스 보이소? 아, 또 오늘 좋네. 당함 잽시다. 어머니께 문안 인사부터 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표정이 유난히 좋아 보입니다.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지 10년째. 중풍에 당뇨까지 있어 혈당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식전 혈당을 재는 장 씨. 아, 당 수치 좋네, 어머니. 곧 식사합시다. 이제 잠을 좀 살살 깨보이소, 어머니. 버뜩 식사합시다. 어머니의 식전 혈당은 97. 오늘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어머니께 올릴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처럼 혈당 수치가 잘 나오는 날은 장 씨의 손길도 훨씬 가볍습니다. 죽처럼 먹을 수 있는 아침. 장 씨의 정성과 10년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식사합시다. 맘마합시다. 잠 깨시고. 이제 올라옵니다. 침대를 조심스레 움직여 어머니를 일으킵니다. 어자자자자. 냠냠냠냠. 꿀꺽. 아침에 혈당 수치를 보고 그날 먹을 식사나 드실 약을 조절합니다. 옳지. 어머니 해보실랍니까? 자, 해보실랍니까? 몇 개 남지 않은 어머니의 치아. 양치를 깨끗이 해드립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서 세수를 시켜드립니다.
그냥 물수건으로 닦아드릴 수도 있지만 꼭 물로 말끔히 씻겨드려야 마음이 편합니다.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세수라든지 한 가지를 해드리더라도 그 아주 흐뭇하게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안 해드리면 마음이 어디 나가도 항상 불편하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는 또 주무십니다. 아침에 할 일을 끝내고 잠시 쪽잠을 청합니다. 어머니께 기저귀를 채우지 않으려면 새벽에 일어나 소변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 토막잠을 자는 생활이 벌써 10년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푹 잡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휴일도 휴가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실 때 이제 3가지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술을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여자를 만나지 말자.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기저귀를 내가 안 하고 직접 내가 항상 소변이나 이런 걸 수발하겠다. 요 3가지 결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대느라 수십 년 살던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았건만 직장도 포기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포기해야 한 것 중엔 결혼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결혼을 했으면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기가 힘들었겠다. 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그림 속에 그 한 가정에 또 이쁜 딸로서 착한 사람이 이 그림 안에 또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미안하신 생각이 드시는 거죠? 예. 사람인지라 견디기 힘든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또 어머니가 웃으실 때에 제가 보람이 있고, 상대방이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을 주려면 내가 많이 힘들어야 된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내 주변이나 이런 데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해보세요. 안 돼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내가 안 돼가. 저는 몸이 불편해가지고 집에 있습니다. 해보세요. 장 씨에게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자식들에 대한 염려 때문인지 밤늦게 이렇게 불러도 항상 주무시는 것 같은데도 대답을 하시고, 밤늦게 또 이렇게 국수 같은 게 먹고 싶다 이러면 또 삶아서 또 주시고. 밤늦게요? 예.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해서 일부러 책 산다고 이렇게 해도 아시면서도 이렇게 또 돈을 주시고. 항상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해 입원하셨을 때
요양병원의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요양병동하고 일반 그 치료병동하고 병행해서 하는 그런 병원에 있어 봤는데, 우리 어머니도 만약에 저분들이 저렇게 한다면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아들이나 자녀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다녀가시거든요.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시고 나면 돌아서서는 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요양병원 할머니들의 낙은 TV를 보며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식들 얼굴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며느리랑 아들 찾아오지 않냐? 얼마나 되셨는데? 한 달 넘었나? 어저께 일어났어요. 아 근데 한 번도 안 보셨어? 자리를 비운 옆 침대 할머니의 얘기입니다. 면회온 아들에게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을 꺼냈다가 마음만 상했습니다. 아들한테 나 안 데리고 갈 거냐 그래놔고 지금 가서 돈 데리고 가면 거기 돌아가시나 돌아가시나 그랬지야. 얘기하고 싸우니까 어느 돌아가시나 그랬다고. 밖으로 나간 옆 침대 할머니는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이 그런 세상이 자식들의 다들 돈 필요 없고 돈으로 망치는 사람들 젊어서 이리 잡고 저리 잡고 해가 키우는 애들 참 그냥 살았는데 그것은 한숨 소비는 한숨하면 짝이 없잖아요. 그냥 어쩌서 없죠 그렇게 뒤집어 쓰면 필요지 않아요. 저녁 7시 반. 볼만한 TV 드라마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목숨 사람 말고 살아야 되니까 하면서 마음 편히 살아야지. 우리 한다고 안 살지. 이야기는 돌고 돌아서 또 자식들 얘기입니다. 그냥 참 침을 꺼지자 무슨 말을 할까 피웠지만 앞으로 가거든. 내가 진짜 기억이 풀질 않아. 몰라. 간병인이 일어서더니 아무 말도 없이 불을 꺼버립니다. 요양병원의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길고 긴 밤입니다.